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춘추 전국 시대가 등장하기 이전의 국가였던 주나라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와 천명사상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천명사상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늘의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봉건제가 가장 핵심인데요. 혈연을 매개로 해서 나라를 전부 왕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수도는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가 다스리는 방식이죠. 제후들은 대부분 혈연관계, 즉 피를 나눈 관계인 친척들 혹은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살펴보면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제후들로부터 군역이나 공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왕 같은 경우에는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걸로 서로 간에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바로 혈연관계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후들이 점차 이 중앙에 있는 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주나라가 약해지면서 이 제후들의 시대가 된다는 바로 춘추 전국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춘추와 전국을 합친 시대인데요. 춘추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 왕실은 보존하되 주변의 제후국들 중에 누가 가장 이 주나라를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전국 시대는 이 주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그 제후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사회는 혼란스러우나 경제는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그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춘추 전국 시대는 목표는 바로 부국강병입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하자, 국방력을 키우자, 나라의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그랬냐? 각 제후국들의 그런 경쟁 속에서 누구 하나라도 뒤처지게 되면은 아예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스스로 키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제후국 모두 다 했던 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인재로 뽑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신분이나 자기 나라 사람들 안에서만 인재를 뽑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뽑았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데요. 이 춘추전국 시대에 도입하게 되면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철기를 바탕으로 농기구를 만들죠. 그 농기구를 이용하고 소를 이용한 농사법인 우경을 통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농업이 발달하죠.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건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남은 양, 잉여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물들을 시장, 도시와 시장에 팔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요.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먹을 것만 이렇게 교환하진 않겠죠. 여러 도구들 같은 것도 서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수공업도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고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화폐 또한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방금 얘기했지만 발달, 굉장히 풍성하게 풍족한 시대지만 칭왕을 칭하면서 나라의 힘을 서로 키우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철기를 이용해서 농기구들로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철제 무기를 통해서 빈번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에 그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능력 있는 신하들이 바로 제자백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을 나라에 각각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파가 네 파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본성에 관심을 둔 유가, 도가, 묵가, 그 다음에 부국광명에 초점을 둔 법가가 있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자와 맹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바로 인, 효, 예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도덕 정치를 펴야 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도가 같은 경우에는 무위자연,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흘러가듯이 하늘의 구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도가. 그 다음에 묵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라, 가족들을 사랑하듯이 남도 똑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겸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절약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파가 바로 묵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하려고 했던 법가 같은 경우에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된 삶을 지키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파가 바로 이 법가가 되겠습니다. 매일 같은 전쟁 속에 휘말리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인데요. 진시황제로 유명한 그 진나라죠. 자, 이 진시황제가 통일한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됐는데 그 통일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전쟁을 끝내게 했다는 통일의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 통일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통일을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 관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가를 중심으로 엄격한 통치 방식을 적용시켜서 부국강병을 통해 결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시황제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바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법가에 가장 대비될 수 있다고 하는 유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와 관련된 책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분서갱유를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국가들이 다 왕을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보다 더 높은 왕, 왕의 왕이라고 하는 황제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에 봉건제의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군현제는 왕이 직접 임명한 관리가 지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고스란히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치 방식에서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지역에서 각각이 오래 분열된 삶을 살다 보니까 각각의 그런 단위나 아니면 화폐나 아니면 문자 같은 것이 다 달라 나라를 운영하는데 부적합했어요. 예를 들어 도량형이 다르면 세금을 걷는데 굉장히 부적합하겠죠. 문자 같은 경우에도 서로 문서를 교환한다던가 아니면 교류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정책이 바로 진시황제의 통일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 같은 토목공사를 많이 했죠.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대륙 북쪽에 있는 흉노족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었죠. 너무나 많은 토목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혹한 법가식 통제 방식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에 백성들과 관리들의 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농민반란으로 해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진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냐? 바로 분국제라고 하는 정책을 핍니다. 이전에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이 직접 다스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공이 있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공이 있는 신하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전에 진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봉건제와 군현제의 융합 스타일인 군국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법가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법가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유가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유교의 나라가 되고 그 유교에 대한 기록물들 책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문이 본격화 체계화되게 되는 시작이고요.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널리 재지술이 보급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등장하는 한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전쟁, 영토 확장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였던 고조선이나 베트남이나 흉노족을 무찌르기 위해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러나 흉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장건을 동원해서 비단길이라고 하는 서역과의 개척로를 만든 결정적인 활약을 했죠. 이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흉노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 원래 의도치 않았으나 만든 그런 개척로가 되겠습니다. 그 개척로를 통해서 동서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죠. 그리고 9년제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황제의 명령하에 맞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한무제가 되겠고요. 이 많은 전쟁을 펼치고 황제의 뜻에 따른 많은 전쟁을 펼치고 황제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금과 철과 술의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염철주 전매제를 실시해서 국가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무제입니다. 하지만 이 무제 이후에 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척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환관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결국에 잠시 한나라가 멸망을 했다가 신나라로 갔다가 다시 후한이 등장하고요.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 한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